가지 독자들이나 여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네. 저기 저희 주간조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 호감도 1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솔직한 언행이 호감도 1위의 이유로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NS에 글을 올리는 거 중에 것도 상당히 인기 요인인데 그거를 SNS에 올리는 거를 직접 선택하시나요? 하루에 뭐 어떨 때 그걸 올리시나요? 현안이 있을 때. 현안이 있을 때 뭔가 그냥 뭐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좀 중요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거다 이런 느낌이 오시나요? 왜곡될 우려 있을 때도 올리는 경우가 있고 네. 또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될 때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구시정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라 일도 올리죠.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특별히 관심을 외도 뭐 정당이나 국가적인 문제나 뭐 다양한 걸로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런 걸로 뭐 업무 일정이 많으실 텐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아시고 아니면 뭐 그게 예. 이제 비서실에서 현안에 대해서는 네. 기사 검색을 해서 네. 실시간으로 네. 보고를 하죠. 보시고 실시간으로. 예. 그래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네. 비서실에서 정리해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보시고 이 정도는 내가 발언을 해야 되겠다 판단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동남아 순방도 갔다 오고 해서 뭐 한미 정상회담 다 했잖아요. 특히 윤석열 그 정부의 중요한 외교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80년이 넘었죠. 네네네. 80년이 넘었는데 80년 가량 되는 해방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세운 지가 80년 가까이 됐는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소위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하고 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부닥치는 가장 예민한 지점이 한반도입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한반도인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한일 관계를 과거사에 얽매여 가지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는 없다. 징용 문제만 해도 그래요. 네네. 저희 부친이 네. 일제시대에 징용에 끌려갔다가 1년 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어요. 네. 그 징용에 대해서 네. 제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잊어버리자고 하겠습니까? 2017년도 10월에 내 일본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네. 그때 북핵 사태 때문에 네. 아베 수상하고 만났을 때 아베 수상이 네. 징용 문제를 꺼낸 일이 있어요. 네. 내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내 부친이 네, 일제시대에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1년 만에 살아왔는데 네. 그 문제를 저한테 물으면 과연 내가 좋은 대답이 나가겠느냐. 제가 일본에 온 목적은 그 문제로 온 게 아니고 네. 북핵 문제로 온 것이다. 네. 그 문제는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러고 난 뒤에 네. 북핵 문제만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북핵의 그 위중한
위기에 와 있는데 네. 어떻게 과거에 얽매여서 한일 관계를 계속 어정쩡한 사태로 둘 것이냐? 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네.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면 이게 북핵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네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도 강화하고 네. 미국의 막연한 핵 확산 억제 전략만 믿고 우리가 안보를 맡겨서 되겠느냐? 그렇죠. 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속에는 네. 나토식 네. 핵 동맹도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네. 지금 유럽 나토에는 배치된 핵무기를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신형으로. 예. 예. 그러면 네. 유럽의 나토 전선보다 더 위험한 전선이 네. 동북아의 한반도 전선입니다. 네. 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정책이라는 것은 네. 대중국 포위망이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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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왜 동북아시아에는 네. 나토에 버금가는 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을 하고 네.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미국에 미국, 예. 다 구축을 하는데 네. 왜 유럽의 나토식 핵 공유를 네. 동북아시아에는 뭐 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네. 북핵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일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실험하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핵 활동을 활발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만큼 북핵 문제가 지금 끝장까지 왔는데 네. 왜 동북아시아는 유럽식의 나토 핵 공유는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로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여기는 네. 세계의 화약고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예. 그럼 여기는 나토보다 더 위험한 전선이 되어버렸는데 왜 미국이 확장 억제 전략이란 말 한마디로만 북에게 대응하려고 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에 거기에 나토식 핵 공유 협정도 포함되어야 옳지 않느냐. 그 주장을 내가 2017년부터 했어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도 자주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조언이 아니고 네네네. 그건 조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네. 대선 후보 토론 때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거고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2017년도부터 지금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응? 네네. 비핵화 주장만 해가지고 이 나라가 30년 동안 네네.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북한은 핵을 완성했죠. 그렇죠. 네네네. 어? 네. 그런데 우리는 얻은 게 아는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핵을 완성해서 네. 북핵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자기 체제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네. 북핵 포기하면 체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네. 근데 체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네. 어떻게 그걸 비핵화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입으로만의 평화하고 그건 그렇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네. 비핵화가 불가능해요. 체제를 갖다가 자기가 포기를 해야지. 그렇죠. 예. 응? 네네. 그런데 체제 포기는 할 생각이 있나요? 그런데 그 공연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답답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시장님 질문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을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하면 항상 대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매년 아니죠, 몇 년마다 계속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시장지에 계시잖아요. 보실 때 이런 불행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계속 있어 왔는데. 나는 네. 이번 이태원 참사가
공무원들의 예측 부주의, 그 다음에 네. 준비 부족에서 네. 그거는 비롯된 것이라고 보지. 그걸 갖다가 매뉴얼이 없었다? 네. 응? 나는 그 언론에 나오는 거 보고 참 어이가 없다고 느낀 게 네. 집회 주최자가 있으면 네. 질서 유지 책임은 네. 주최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질서 유지 책임은 국가한테 있습니다. 경찰하고 용산구청에 있는 거예요. 네. 2차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거고. 네. 그죠? 네. 그죠. 예. 1차적으로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네. 2차적으로는 네. 서울시, 3차적으로는 네. 뭐 행안부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지금 수사하고 있는 참사 원인 네. 조사를 하는 거를 보면 네. 밑에 그 신문자만 꼬리 자르기 수사한다. 그거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일선의 그 현장 공무원들의 예측 못한 그 점하고 네. 그리고 순간순간 위험 상태가 왔을 때 네. 현장 대처를 안 했다는 거. 그렇죠. 예. 그 부작이지. 그렇죠. 자기가 아니고. 그죠. 그 부작위에 의한 책임인데 어느 경우에는 법적 책임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단계별로 올라가면 이거는 법적 책임이라기보다도 정치적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올라가면 대통령까지. 그렇죠. 예. 정치적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르다. 예. 그래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대처를 할 때 어.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은 그건 정치적 책임을 바로 져야 한다. 정치적 책임은 결과 책임이다. 응? 결과 책임이고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든가 없든가 간에 책임지는 게 정치적 책임이고 법적 책임은 행위 책임이다. 네네. 응? 예. 자기가 해야 될 순간에 하지 않았으면 그건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고 응? 미리 예측하지 못했으면 중과실 책임이고 그런 법적 책임의 문제하고 정치 책임 문제는 구분해서 적극 대처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사퇴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퇴한다고 말하면 대통령이 야, 이 문제라도 해결하고 물러나. 이렇게. 그건 안 되는 게 네네네. 패장한테 수습을 책임을 지운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미 결과가 터져가지고 네네. 그 사람이 의도를 했건 안 했든 간에 네. 잘못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매뉴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거 아니죠. 매뉴얼이 있든 없든 건 상관이 없어요. 응? 현장에서 그런 사태가 예견되고 그래 대해서 적극 서로 소통해서 대처를 하고 현장에서 네. 그리고 위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가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 됐잖아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네. 책임이 제일 크지. 그건 법적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법적 책임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네. 나는 앉아서 그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건 경찰청장이 결과 책임이지. 발생된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지. 그러면은 그 일단 대책으로 나와서 일벌백계네요. 일벌백계라고 해야 되나요? 기강을 다 해결책으로서 시장님께서 당장 아니 그건 일벌백계는 문제는 아니죠. 정치 책임이라는 거는 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징적으로 국민의 그 원성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용태. 용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님 현재 지금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준석하고 유승민하고가 지금 바깥에서 당을 흔드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유 전 의원하고 이 전 대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함께해야 할 세력인가요? 이제는 너무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거는 섣불리 판단하기가 힘들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관자에서 끌려 내려올 때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응?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당내에서 흔들어서 주도적으로 끌어내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예, 무슨 말이냐. 한 번 했으면 됐지. 예. 다시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부족하면 그냥 도와주기 싫으면 네. 침묵이라도 해야지. 응? 야당보다 더 모질게 핥히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 때처럼 똑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정당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은 무엇을 노리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원한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뭘 노리고 저럴까요? 저 사람들도 뭔가 이런 이유가 있을 건데. 버릇이라고 보지. 버릇이네요. 못된 버릇이네. 그게 정치적 생존 방법으로 보지. 이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정치적 생존 네. 방법으로 보지. 그런 거예요. 예. 그 버릇이라고 보지. 뭐였죠, 뭐였어요? 못된 버릇이 또 모르고 발동을 하는 게. 시작하는 거. 나는 네네. 네. 이준석이는 좋아해요. 제발 그 말이에요. 이준석하고는 아니, 좋아한데. 관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예. 좋아하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네. 당 대표로서 네. 자세를 지켰다면 음. 그런 일이 없었겠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그래도 당의 중요한 젊으니까 당의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때 원로시잖아요. 또 이준석의 미래를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조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 한두 미래. 번 해준 게 아니죠. 많이 해주셨어요. 그 사이에 많이 했지. 참으라고도 하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영특하고 네. 지혜롭고 하긴 하지만은 못 참더라고. 본인에게 못 참더라고. 그게 젊어서 그래요. 그렇지 너 젊으니까 일단은 뭐 훗날을 그거를 네. 젊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네네. 그냥 신참 정치인이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당 대표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내 젊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래 말 못하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 너 젊으니까 당 대표가 당 되어버려. 대표니까.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어지는 이 많은 싸움의 근저에는 새 당대표, 총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 당대표 선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당대표는 내년 3월쯤에 뽑히겠죠.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경륜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더 통합. 정치적인 역량이 좀 있는 사람, 네. 경륜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이 탄핵을 거치면서 잡동사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맞아. 응? 맞아요. 맞는 얘기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 사람들이라도 이래 따독거리면서 네. 옆길로 안 새게 네. 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도 잘 이끌어가고 네. 대통령이 지금 정치 경력이 일천하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잘 이끌어가고 음. 그리고 당이 어려울 때 중심에 서서 당을 흔들리지 않게 네. 그렇게 할 수는 좀 가볍지 않고 네네네. 날리지 않고 네네. 수양모들처럼 흐늘거리지 않고 네네네. 거목처럼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시장님께서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등장하면 도우실 의향이 계십니까? 그건
보수 정권 전체 안정을 위해서 도와야죠. 음, 그건 도와야죠. 음, 그게 무슨 내가 지금 상임 고문으로 네 맞습니다. 위촉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당의 어른인데 음, 그걸 내몰라라고 할 수 있을 수는 음, 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언저리 있고 뭐 요즘은 20%까지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30%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 여당 대통령을 갖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만일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요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면 결국에는 그때쯤 되면은 큰 혼란일 것이다. 총선 문제 때문에. 나는 네. 국민들이 대통령 보고 찍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은 네. 전적으로 대통령 보고 투표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여당 보통 정권 심판론이 세지지 않을까요?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지율이 낮으면 다음 총선이 정권 심판으로 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이 지금 전혀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예, 맞 예, 이제 국회에서 지금 그 예산국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예. 예산 필요한 예산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난 정부 조직법도 그렇죠. 그렇죠. 뭉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일을 못하게 흔들어 놔놓고 정권 책임론 묻는다? 그건 넌센스겠죠. 도와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영향이 안 된다고 해야지. 아예 깡그리 도와주질 않는데 무슨 영향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도 국민들 그 요즘 국민들 옛날하고 달라 똑똑합니다. 그 쉽게 그게 안 넘어가요. 그러면 야당의 이런 발목 잡기가 결국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야당 심판론이 나오죠.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야당 심판론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 민주당도 그 예산이나 이런 걸 협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그게 국회 다수당 책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여당 입장에서는 소수당인데 그렇죠. 예. 전부 자기들끼리 합치면 3분의 2에 가까운 거대 정당들이 나라 살림을 통과 안 시켜주고 준예산 상태로 가면 그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책임 물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자, 아마 그럼- 일부의 야당에서는 일부 야당 측면에서는 그걸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 거래할 생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근데 원하는 게 전화가 오길 바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네.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그 말씀은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이재명 관련 그 수사 관련돼 가지고 뭐 타협하는 모양을 보이면 더 문제는 등 돌리죠. 그 등 돌리죠. 그건 더 그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국가 그 살림은 예산은 예산대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검사 출신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네. 이재명 대표에서 언급을 한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거는 수사니까 수사 중인 거니까 이게. 아니 아, 대구가 처한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민주당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대구시장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 뒷부분에 그것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민주당 일부에서 대구시 사업에 대해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아, 잘하셨어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네. 어떻게 네. 되든가 안 되든가 거기에 네. 대해서는 네. 일체 한 번도 언급해 본 일이 없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에 또 질문이 있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 타이밍에서는 자 지난 총선 공천에서 여러 그 불이익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공천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뭡니까? 항상 공정한 뭐 시스템 공정 하지만 그 피해자가 계시고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왜 항상 그런 문제가 잡으면? 지난 공천은 네.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를 하면서 홍준표만 떨어뜨리면 그렇죠. 이 당은 자기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 대선 후보가 됐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홍준표만 떨어뜨리라고 했다고 한 정언도 있습니다. 기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나도 들었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래 나를 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달라도 네. 야당이랑 공동된 목적으로 선거 이기자는 건데 한 기반을 완전히 뭉뚫어내고 네. 지가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막가는 공천이 돼버리고 그게 여론에 그쵸.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죠. 공천 개판으로 했다. 그러니까 참패를 하지. 작년 총선 얼마나 분위기 좋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 그렇죠. 그때 심지어 뭐 그쵸, 180석 간다고 떠들 그쵸. 때도 있었는데 예. 왜 참패를 했겠어요? 그 공천이거든. 그게 그 공천 중에서 그게 일부가 아니고 그래도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한 사고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을 공천 떨어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지당이 되는 거로 착각을 했는데 참패하니까 그날짜로 자기 물러났잖아. 그게 정치 초보지. 적어도 YS DJ 때만 하더라도 상대방의 몫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야당끼리라도. 그런데 그걸 상대방 몫을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가 망해버렸지. 근데 공천할 때마다 그런 경향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총선 후에 대선이 있으니 어. 이 구도를 내 대선에 유리하게 짜고 싶은 욕구가 그렇죠. 유력 대선 후보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예. 나를 공천해주고 막 가는 공천을 황교안 대표가 안 했다면 이 당의 대선 후보는 황교안이가 됐을 거예요. 아 오히려. 총선 이기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대선에 도전하려고 해도 어. 총선 이긴 그 공으로 황교안이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거고 그래 됐으면 당이 안정이 됐을 거고 그래 됐으면 윤석열 후보가 나올 여지가 없었어. 그 황교안 대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황교안이가 그 헛발질 하는 바람에 지 스스로 죽어본 거지. 무너진 거지. 그 바보지. 본인이 그러면 자 누굴 지정해서 한 얘기는 아닌데 저기 시장님께서 정치를 하다 보면 그 배신을 당하시잖아요.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그렇게 그 배신을 당하시면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당했는데 이게 정치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런 느낌이신가요? 궁금합니다. 몇 번을 그런 순간에 느낌은 나는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할게. 그 정도로 난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을 하시겠네요. 그 사람들은. 난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로 나는 페이백을 꼭 하는 사람입니다. 난 그런 거 가지고 네네네. 뭐 난 뒤끝 없다 페이백 없다 그래. 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난 뒤끝 있고 페이백을 합니다. 기회가 오면. 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단체장을 맡고 계신데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 세금을 또 못 걷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들어온 돈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서민의 삶이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뭘까요? 단체장으로서. 긴축 예산이죠. 그렇죠. 예. 정부도 그렇고 음. 대구시도 긴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구시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선심성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배제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민간 위탁 사업도 많이 정리를 했어요. 민간 보조 사업도 많이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대구시 예산 편성한 사상 처음으로 예. 부채를 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채나 네. 어, 지방지요. 지방채를 발행을 안 했어요. 네네. 모든 저 예산 지방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네. 그걸 예산에 충당하는데 네. 대구시 민선정부 생기고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우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 채무를 주시겠다는. 그렇게 빚을 줄이겠다. 네네네. 그래서 네. 금년 말까지 우리가 1,000억 이상 갚고 내년에도 한 2, 3천억 빚을 갚습니다. 채무 절감은 합니다. 오히려 왜냐면 어려운 시기니까 일단은 돈을 좀 빚을 져서라도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뿌린다 그러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복지 예산은 줄이지 않습니다. 아, 그 외 예산은 최단 줄여. 상당히 지금 줄여서. 우리는요 아마 일회 처방정부 운영하는 경우가 대구밖에 없을 거예요. 예산 담당관 위에 예산 점검관을 만들었어요. 재정점검. 예산 점검단. 네네네. 세워진 예산도 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 확정된 예산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집행을 해야 될지 안 될지는. 경제가 어려워질 걸 예상하셨습니까? 응? 경제가 어려워지실 거를 왜냐하면 이게 아주 위기 상황이 온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취임하셨을 때도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올 거라는 걸 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구시 네. 부채가 2조 4천억이기 때문에 아. 내 임기 중에 부채의 상당수를 갚는다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 점검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쪽 대구 상황이니까. 그렇게 아, 예산 점검단이 최종 예산 집행의 결정권자예요. 시장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시장도. 시장은 간섭 안 해요. 그쪽이 더. 시장은 거기에 내가 어느 부서에 예산 더 주라 절대 지시 안 해요. 그쪽. 그 저한테 예산 부탁할 거 예본들 아닙니까? 예. 소용없어요. 부탁 많이 들어오실 거 나는 아니. 그건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점검단장이 네. 결정한 게 파이널 디시전. 대구시에서는 네. 기본 원칙을 그래 정해놨기 때문에 예산 점검단이 탈차이 예산 짜요. 그쪽에서. 집행하고. 자,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데 서울에서 알려져 있기로는 시장님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를 자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조언해 주시는 거가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난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 대리인하고 전화를 합니다. 아니 서울에서는 시시각각 아니, 형님 뭐냐고 전화하는 걸 알니까 아니. 그 거짓말이겠어. 네, 그거는 예. 지난번에 한번 이제 대통령께서 예. 수시로 예. 통화하자고 하길래 예. 그건 적절하지가 않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네. 대통령을 대리할 수 있는 청와대 네. 수석이 있습니다. 정책을 총괄하는 그 수석하고 내가 수시로 통화를 하고 수시로 그 의사
소통을 하겠습니다. 어.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대통령하고 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아니,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그 여기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떠도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장님한테 뭐 저기 뭐냐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시장님께서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 그건 네. 예의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님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그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말씀을 해. 예. 그건 팩트네. 그때. 예. 자 그러면은 그 경제담당 수석들한테 그 조언하는 것 중에 핵심은 뭡니까? 경제 관련돼서 이렇게 당신네들이 해야 돼. 대통령을 잘 모셔. 핵심은, 나는 네, 경제 관련돼서는 네. 지금까지 조언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 경제는 추경호 부총리가 나는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총괄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 관련돼서 섣부르게 조언을 하면 추경호 장관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추 장관이 경제 관련 지식도 해박하고 전체 정경의 기조를 네. 대구시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짜요. 또 허리띠 졸려면 아니 허리띠 졸라면은 재정 혁신하자. 그죠, 그죠. 재정 혁신 방법도 정부 하는 그쵸. 거하고 대구시 하는 방법도 비슷하네. 비슷해요. 예. 있는 자산이라도 팔자. 그렇죠. 예. 대구시도 그러고 대구시가 발표하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래서 추경호 장관하고 대구시하고 혁신 정책이 비슷하게 가요. 근데 그거는 그 국가를 생각하면 옳은 방향이지만 선거를 생각을 하면 저기 유럽을 봐보더라도 퍼주는 그러니까 그 보수 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보 쪽에서 퍼주면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그리스가 대표적인 그렇죠. 예인데 오히려 예. 더 좋아한다는 거죠.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재정을 어느 정도 좀 괜찮게 해놓으면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퍼주고, 나라를 망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그리스가 좌파 정권이 설치다가 네.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네네네.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나라 망하는 지름길인데 국민들이 퍼주는 걸 그리워하면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네네.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국민들 생각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네네. 이제는 퍼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저거 다 우리 돈이다. 국민 세금으로 퍼주는 것이 네. 지 돈으로 퍼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는. 자 공인으로서 그 유튜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가짜 뉴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에서 시장님 관련된 여러 허위 사실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어느 수준까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감내가 아니고 그건 아예 안 봐요. 아무데요. 아니 그런 가짜가 진짜 가짜 유튜브, 사기 유튜브, 네네네. 특히 털튜브들이 많아요. 네, 맞아. 털딱들 상대하는 맞아요. 유튜브들. 네네. 난 그거 자체를 안 봐요. 저거 혹시 떠들든가 말든가. 또 관심을 안 가져요. 너무 얘기를 떠들면 예를 들어서 뭐 터라 그러면 사실 때문에 어떡하나? 아니 나는 그 사법 처리도 안 하고, 그런 뭐 고발도 안 하고. 거. 아이고 지금 뭐 떠들어 보면 다 거짓말인데. 거기에 현혹되면 그거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일단은 시장님은 그렇게 시장님이 어떤 방식이고 정부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만일에 그러면은 뭐 정부는 네. 사법 절차에 대한 권한을 가지니까 사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거는 정부는 나는 대구시청만 하는데 내가 뭐 어디 검찰 경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나는 권한이 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떠들어라. 내 마음 그러고 그뿐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다르죠. 네. 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MBC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자, 그러면 MBC하고 MBC 그 이번에 그 해외 갈 때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일련의 사태는 그 MBC의 허위 보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MBC에 대한 대선 때부터 이어오던 사감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어요. 네. 경남지사를 할 때 네. 경남 MBC에서 네. 허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정정 요구를 했어요. 네네네. 정정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네. 도청에 경남 MBC 부스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도청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예. 그리고 내가 지방 순시를 할 때 MBC 카메라는 저지를 했어요. 찍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내가 한 말이 네. 너희들은 취재의 자유를 주장을 하는데 취재원도 취재의 거부의 자유가 있다. 너가 알아서 취재를 하는데 나는 너 취재를 내가 거부하겠다. 1년을 그랬어. 1년 했네요. 한국 받았어. 그거는 실어줬나요? 방송에 그거는 이렇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따로 와서 뭐 이렇게. 아이고 따로 왔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1년 동안 그런 일도 있고 이번에 지난번에 2017년도인가 어느 종편하고 네네. 내가 성희롱한 일도 없는데 거짓말 방송을 했다고. 그렇죠. 근데 종편을 부스 빼버렸어. 당사 출입 금지를 시켰어. 너희들이 취재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취재의 거부의 자유도 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똑같은 방식이다. 그래서 네. 이번에 MBC 사태도 난 그래 봐요. 네. 너희들이 자꾸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윤석열 정부 생각할 때 편향 보도를 계속한다. 거의 보도라기보다 편향 보도를 계속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너희들한테 취재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뭐 있냐. 너 방식대로 취재해라. 그래 할 수 있죠. 그 비행기 안 태워준다고 징징거리는 것만 해도 그거 이상하죠. 그렇죠. 딴 비행기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에 그걸 봤어요. 그걸 갖다가 나는 언론의 자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 보도의 자유예요. 공정 보도의 자유예요. 그런데 특정한 시각을 갖고 자꾸 이상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대응을 해야죠. 그래 내가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 이러니까 그렇죠. 예. 어느 우리 당에 어느 네. 이상한 사람이 뭐 그게 공산주의다고 그러길래 내가 택도 아닌 소리 한다. 네 말처럼 하는 게 공산주의다. 네. 민주주의는 반대의 자유가 있다.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러면 이 본질적인 문제인 공영방송 개혁. 지금 특히 보수 쪽에서는 그 문제가 나오는데 자꾸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혁하자. 나는 공영방송 개혁이라기보다도 네. 수신료를 받으려면 수신료를 받을 가치가 있는 방송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예. 과거와 달라서 지금 모든 TV가 전국에 케이블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왜 우리가 KBS의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그건 맞지 않지. 그렇죠. 저도 케이블 거의 안 보는데. 아니, 예. 그건 맞지가 않지. 그렇죠. 예. 응? 예, 맞습니다. 그게 공영방송을 보는데 우리가 KBS 수신료를 내려면 자기들이 투자하고 그래 해갖고 우리가 화질 좋게 봐야 되는데 모든 가정의 TV는 케이블로 보는데 그렇죠. 예, 맞아요. 케이블 수신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또 수신료를 KBS에 내느냐 이거. 그건 맞지 않죠? 그렇죠. 예. 응? 네. 그 두 번째 수신료를 왜 전기료에 그렇죠. 병 앞에서 예, 그런 예. 식으로 지금 강제 징수하느냐? 그렇죠. 예. 수신료를 강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 법적 근거 없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반드시 분리해야 돼. 분리징수해야 돼. 분리징수한다. 수신료는 수신료를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국민들만 내는 게 수신료가 돼야지. 왜 국민들한테 변칙적으로 강제 징수하느냐? 예. 그거 맞지 않지? 그렇죠. 예. 두 번째 네네.
공영방송이라고 MBC도 그러는데 공영방송이라면 공영방송답게 좀 보도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 안 해준다면 네. 그거는 MBC 민영화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민영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민영화해서 똑같은 그 민간방송 대열에 넣어야죠. 그리고 자유경쟁 시켜야지. 그게 개혁 방향이시네. 자 그러면 그 SNS를 보면 그 여러 가지 정치 철학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 국민의 힘이 어떠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냐?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가야 된다. 정통보수주의. 정통보수주의. 예. 말씀하세요. 예. 그게 정통보수주의입니다. 정통보수. 예. 그게 개혁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난 말하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인고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정통보수주의를 추구를 해야 되고 네. 우리 당의 당원으로 지금 와 있는 김종인인가 그 사람이 들어와서 만든 그 기본소득 그 당원 안 빼고 무슨 이게 정통보수주의 정당이야. 좌파의 본질이 그 기본소득하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정당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왜 기본소득을 우리 당 당원에 넣어놨나? 그 당원도 빼고 정통보수주의로 가야 돼요. 보수주의에 무슨 거기에 뭐 따뜻한 보수, 차가운 보수가 있고 거기에 개혁보수가 있고 대행적 보수가 있고 왜 그런 식으로 형용사를 붙이나? 그냥 보수. 그냥 정통보수주의. 정통보수로. 자유시장경제, 네. 자유민주주의 그 근간으로 딱 해갖고 정통보수주의를 해야지. 이게 당의 색깔이 지금 앉아서 저게 붉은색인지 푸른색인지 노란색인지 분간이 안 되게 섞여 있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잡동사니들이 섞여 있다. 이 이념도 새로 정비하고 잡동사니들은 다음 공정 때 출연해라. 내가 그래 이야기했지. 그럼 그 다음 공천에서 공천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보수의 어떤 그런 거를 제대로 하는 후보를 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중도를 지향하고 뭐 어찌 하는 거야. 그게 말하자면 사이비야. 사이비 보수. 뭐 중도를 지향하고. 네네네. 세상에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 저 당 다 싫다는 게 중도입니까? 그 정치 혐오증이 있는 사람들이지. 가치 중립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자유주의냐 반자유주의냐? 반은 자유주의, 반은 그런 건 반자유, 반반 자유주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중도적 가치라고 자꾸 정치하는 사람 그러는데 우리 투표할 때 그럼 중간에 찍습니까? 재밌는 정말 재밌는 비유, 좋은 비유이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재밌으신 것 같아요. 응? 소위 중도라는 분들은 정치 무관심청 응? 또는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는 청 응? 이쪽이냐 저쪽이냐 판단을 유보하는 청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뭐 중도적 가치 그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전국적인 질문을 꼬지 대구에 포커스 맞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정 연설에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셨는데요. 기득권 카르텔 타파. 근데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지역에는 여러 토 세력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자 시장으로서 대구에 오시고 나서 이런 구화 카르텔 이거를 어떻게 단절을 시키는 방안은 뭘까요? 왜냐하면 전임 시장들도 다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텐데 못 해냈잖아요. 그럼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그걸 하실 수가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하고 있어요? 좀 서울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게 네네네.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내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려줄게요. 네네네. 대구라는 도시가 굉장히 폐쇄성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배 지역성이 강한 도시. 그럴 것 같아요. 예. 대구에서
화교가 뿌리 내린 일이 없어요. 어. 세계 어디 가도 화교는 끈질기기 때문에 뿌리 내립니다. 근데 대구가 유일하게 화교가 뿌리 내리지 못한 동네입니다. 그만 폐쇄성이 강해요. 그치 많이 알려진 거 그렇죠. 예,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대구의 폐쇄성을 이제 깨는 것이 그게 지역 카르텔을 깨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장 되고 난 뒤에 네. 인재를 확 풀어가지고 네. 전국에서 역량 있는 인재들을 우리 정무직으로 다 짓고 와버렸어요. 반발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타 지역 뭐 서울 사람이 와가서 뭐 이게 굳이 그 비유를 한다면 반발을 네. 자기들한테 이득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 네. 이익은 실침해를 안 해요. 네. 그리고 내가 시장 되고 난 뒤에 국장 자리를 갖다가 6개나 늘려줬어. 오히려. 아니 그거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네네네. 한시 조직으로 6개나 늘려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연말에 성진 파티를 할 거야. 그 주변에 좀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확 올리시네요. 그러니까 네. 밖에서 인재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의 티오를 잡아먹지 않고 정무직으로 내가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모든 공조직의 카르텔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폐쇄성도 없애고. 조금씩을 하고 두 계신 번째, 거네요. 네네. 내가 여기에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네. 오찬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아니 뭐 이래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아니, 지역 건설업자 뭐 이렇게. 아니 네. 지역을 움직이는 분들하고 네. 오찬만찬을 하지 않아요. 받느라고 계속. 경남지사 할 때도 경남을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오찬만찬을 거의 해본 일 없어요. 더구나 네. 지사는 지원기관이지만 시장은 집행기관이에요. 그렇죠. 더욱 그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집행기관을 공정히 집행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대구 시장 되고 난 뒤에 오찬만찬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찬은 구내식당 가고 구내식당 가서. 만찬은 집에 가서 각시하고 둘이 먹고. 그래서 예. 그리고 꼭 오찬만찬 할 일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네네. 직원들 데리고 식사하고. 그래서 봐라 그런 거죠. 아니 바라가 아니고 네. 같이. 지금은 얽히지 말아야지. 일 시작하는데 음. 한 2년 동안은 얽히지 말아야지. 2년 동안 어느 정도 세팅되고 난 뒤는 이제 어울려서 되죠. 이미 이제 이런 세팅이 다 되고 있으니까. 그게 과거에 지방에서 검사하셨을 때의 경험이 이미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거 똑같죠. 같은 거랑. 네. 자,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관장 임기를 마치겠다. 이거 임기 일치 조례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장점도 있지만 이게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내 임기가 시장의 임기하고 연관된다면 이게 마치 어떤 하면 선거철 줄서기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그거 지적하는 사람들 내가 기가 막힌 게 네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정무직들이 네네. 임기를 내셔서 버티고 있다는 게 그 코미디야. 그게 지금. 어? 예. 자기들이 이념 정책 성향이 맞아가서 그 정부에서 일하다가 네네. 전혀 다른 정부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네. 자리를 비켜주는 게 정치적 도리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임기 내셔가지고 네. 그 정무직이 임기가 어디 있어요? 어? 그게 정무직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가 잘나서 그 자리 갔다고 생각합니까?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산하기관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무적 판단해 준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다 퇴임했는데 지 혼자 남아서 자리 지키겠다고 우기는 게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이념, 정책, 생각이 다른 사람이 집권생활에 들어오면 일단 다 빠져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한 번 정권이 바뀌면 10만 개의 자리가 쫙 움직입니다. 10만 개의 자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권이 다 바뀌었는데 누질리고 앉아갖고 뻗대고 있는 거 얼마나 추해. 그게 무슨 공직자야. 그럼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비싼 걸 겪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제 말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와가지고 새로 시장이 시작하시면 기존에 있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은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고 좀 아닌 사람들은 수고하셨습니다만 용기하고 대구시장 되고 난 뒤에 네네. 권영진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재임용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쓸만한 사람은 네. 재임용을 또 합니다. 네. 이 사람은 평도 좋고 일의 능력이 있다. 그래 판단이 되는 사람은 그대로 재임용을 합니다. 그래 제 말은 일단 사표를 받고 사표를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 받으면 좀 문제가 그 양반들이 좀 어떻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뭐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사표 다 냈지. 이번에 대구는 그 그러네, 산하기관 대구는. 통폐원 18개 기관을 11개 기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아, 사표 다 냈어요. 아, 난 사표 한마디도 강요 안 했어. 대구는 아주 상식적으로 해결됐네요. 어떻게 보면 대구는 응? 다른 지역의 서울 윤석열 정부의 다른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대구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해결됐네 그 양반들이. 사표 안 내면 네. 조례를 제정해서 기관을 없애버리는. 그렇지. 지가 사표 안 내고 그래요. 기가 막히. 사표 안 내게 안 낼 수 없도록 돼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네. 기관 통폐합해갖고 그 그래. 기관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네. 지가 무슨 없어진 기관에 임기 주장을 할 수 있는가요? 그러네 기가 막히네.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배워야 되겠네요. 이런 걸 좀. 자 그러면 좀 얘기해. 최저 채무 비율을 약속하셨잖아요. 최저 채무 비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특히 요번에 강원도의 레고 사태를 보면서 특히 공감이 되는데, 근데 이 공약을 달성하려다 보면 아까 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재정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시장님의 공약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또 불만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뭐 오던 돈이 안 오니까. 재정 문제를 가지고 내 네. 공약은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뭘 하겠다,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그 공약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공약은 공약대로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복지나 이런 예산을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아니 거예요. 나이 70세 넘는 분들에게 버스 무료로 해주겠다. 전국 최초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공약하고 이번에 집행을 하죠. 그런 거는 확실하죠. 240억인가 들어가는 거 집행을 합니다. 그런 공약을 한 거는 공약을 지키는데 네. 그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네. 선심성 예산성만 빼도 충분해요. 선심성 예산성만 우리가 다 드러내도 재정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구 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복지 예산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그대로 간다. 그대로 손 안 대죠. 손 안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주 대구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통합 신공항 관련돼 가지고 서울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공항은 기부대 양이었고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그럼 기부대 양육 방식을 추진 중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돈이 좀 덜 들어갑니까? 좀 그 부분이 기부대 양력 방식이라는 게 네. 대구 K2 그렇죠. 공항기지를 그렇죠. 저 국방부 땅이니까 네. 우리가 물려받는 대신에 네.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는 겁니다. 음. 기부대 양육 방식이라는 게 지어주는 건데 네. 지금 지으면서 민간공항 할 줄을 하나 더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응? 네. 그렇죠. 네. 민간공항 할 줄을 하나 더 건설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 분야는 지금 추산이 1조 4천억이고 군 분야는 11조 4천억이야. 아, 여기 그런 문제가 벌써. 예, 예. 이제 공공안 전체를 이전하면서 관제소 전부 하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응? 어, 그래 하다 보니까 어, 11조 4천억이 들거든. 그럼 11조 4천억이 드는 그 공공항을 대구시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공항 부지도 대구시가 총괄적으로 해주려고 하니까 만약 저기서 동천공항 부지가 210만 평인데 네. 거기서 11조 4천억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할 때는 정부가 이제 좀 도와줘를 달라는 거예요. 국가지정을 좀. 예. 그리고 네. 민간 분야는 정부가 투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14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은 군공항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응? 네. 민간 분야만 하는데 14조인데 우리는 민간 분야에 투자하는 거는 1조 4천억 배 안 돼. 가덕도의 10분의 1이야. 그런데 부산은 해주고 대구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이거 안 해주겠다? 나머지 군공항은 우리가 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안 해주겠다고 하면 대구 시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근데 그 부산은 새로 만들고 이건 이전한 거 아닌가요? 그 차이-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니까. 새로 만들잖아. 아, 그렇게. 저 만들어진 데 가는 게 무한신공항하고 착각하는데 예, 예. 무한신공항은 만들어진 대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해요. 아, 광주공항은 네. 무안에서 군부대 공항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정부 지원, 국가 재정 문제도 특별법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특별법 다 들어가 있지. 아, 특별법은 어, 내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주호영 대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렇죠. 주호영 대표하고 좀 얘기를 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빨리 올해 안에 해야 된다라든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주호영 대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음, 우리가 소통하고 있죠. 음, 그리고 최근에 그 네, 정부에서 그 이제 음, 기재부, 네, 국방부, 어, 그다음에 국토부, 음, 행안부 음. 그 실무자들 합의 다 했어요. 하베, 네, 그 다음 주에 내 대구 서울 올라가는데 네. 거기에 차관들 불러갖고 이제 확인 작업만 하면 끝나요. 그럼 올해 됐다고 올해 그 가능하시다고 해야지. 해요. 근데 민주당은 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왔을 때 직계의 신공항은 홍준표 방식으로 하겠다고 10번도 더 공언을 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대하지 못하지. 아, 그거 한두 번 한 이야기라야지. 그래서 내가 네. 이재명 대표 자극 안 하려고 대구시장 내려오고 일체 말 안 하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게 그러면 그 해당 그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여타 면제는 부산 수준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그 현실적으로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반대만 하지 않으면 이건 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거는 지금 우리 당에는 당론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네네. 정부도 동의 다 하고 지금 남은 거는 민주당인데 네. 민주당이 지금 광주하고 같이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광주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법의 성격이 네. 광주는 단순히 군공항만 무한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답다. 네. 그래서 네네. 우리처럼 이게 이미 수년간 진행된 거하고는 달라요. 법이 최근에 또 접수가 국방부로 됐어요. 우리는 국토부가 있고 광주는 국방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강기정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우리 거 먼저 하고 너 거 도와줄게. 물밑에 하고 계시네요. 네. 어떤 호의적인가요? 민주당 쪽에서 어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직 그 이재명 대표 말은 명시적인 말은 못 들어봤지. 그렇죠. 그런데 이 대표도 특히 신공항 문제는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거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얘기해 본 적은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TK 요 친구 그거는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이 10번도 더 당연히 그렇죠. 네. 시장 하시는 방식대로 하자고 했지. 왜냐면 가덕도에 비해서는 좀 언급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가덕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은데 요거는 TK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아니 윤 대통령이 뜨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저하고 합의 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 이것도 뭐 문제가 없는 거네 다. 아니 그거는 여권 전체에서는 문제 없고 야당이 이제 지금 관건인데 광주 공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게 우리부터 먼저 하고 네. 너희들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울경이 연합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부울경이 그러면 대구 경북 구미가 그걸 다 묶어가지고 어떤 경제권을 만들면 어떻게라는 얘기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철도망이나 이런 게 수도권처럼 연결돼야 된다. 부울경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 철도망도 철도망이지만은 네네. UAM 시대입니다. 예? 예. MC? 도심 항공 모빌리티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인데 예. 철도망 그거는 산업화 시대 이야기입니다. 응? 예. 그거는 네네. 첨단 산업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제대로 된 거는 UAM 그 예.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대구의 주력 산업으로 지금 키웁니다.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그거. 그렇죠. 예. 거기에 한화하고 예. SKT 그 뭡니까 컨소시엄이 네. 대구에서 사업하기로 이미 MOU 체결을 했어요. 우리는 저 바라보 보는 게 철도 시대는 철도 시대대로 하고 네네네. 도심 항공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항공 교통 수단으로 대구하고 인근을 전부 연결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거기는 그 2차적인 관심입니다. 이걸 다 연결시키면은 어떤 그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제가 임기 내 하는 것은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네. 그 다음에 추진하는 체제를 동력을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는 공무원들이나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임기 중에 제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미래 50년 사업 전체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 투입할 거는 예산 투입 절차를 완료를 해놓고 그건 계속 사업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돈이 그 다음에 체제를 만들고 그것만 만들어내면 나머지는 실무적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미래 50년 사업에서 내가 준공식을 단 한 건도 안 봐도 좋다. 그걸 따라오신 걸.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방 대학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지방 대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지방에 계시니까 그거에는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대 문제는. 참 지방대학 문제도 그래요. 시각을 달리 봐야 되는 게 네네네. 이미 지방대학이 어렵다고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정부가 예산 투입하고 지방대학 지원을 해본들 지방대학이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응? 근데 왜 그럴까요? 옛날에 대구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 한강이남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렇죠. 아주 명문 공대가 쪽으로 아주. 그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 기억합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의 중심이 경북대학 전자공학과 애들이에요. 그렇죠. 응? 그렇죠. 사람도 많이 배출되고. 왜 그런데 지금 서울의 과거의 삼류대학이 경북대학보다 좋았을 거예요. 지방대학이 왜 이래 죽을까요? 지방대학을 나오니까 꿈과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산업이 재배치가 되지 않아요.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응? 수도권에. 그러면 지방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한민국 산업이 재배치가 돼야 돼. 그 재배치가 돼야 되는데 억지로 혁신도시 만들어 본들 지방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그럼 산업을 갖다가 기업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너희들은 공기업도 아닌데 어디로 내려가라 배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4대 관문공학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이 예. 모든 산업은 앞으로의 모든 수출은 항공으로 갈 것이다. 네. 첨단 산업들은. 네.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첨단 산업이다.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예, 네.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첨단 산업 배치를 전국에 골고루 해야 되는데 골고루 하는 첫째 조건으로 기업이 골고루 첨단 산업을 전국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 대한민국의 지금 인천공항이 한국 수출 항공 화물의 98.2%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첨단 기업들이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못 내려오죠. 그래서 네. TK 신공항 한 축, 네네. 호남 무안 신공항 한 축, 그 다음에 가덕도 공항 한 축, 인천공항 한 축,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섹터별로 항공 화물들을 분산을 하자. 네네. 그 국가 발전 그렇죠. 예, 대구만의 발전이. 그래가지고 네네. 대구 TK 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대구 경북에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공항 근처에 공항공단을 만들자. 첨단산업공단을. 네. 거기서 수출하고 여객들이 바로 TK 신공항에서 네. 세계로 직접 갈 수 있는 네. 장거리 노선도 확보하고 그 항공화물 위주로 하고 그래서 TK 신공항을 만들 때 나는 물류공항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 물류를 전국 4대 공항으로 분산을 하자. 그렇게 되면 공항 근처에 대기업들이 들어온다. 올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평당 1,000만 원 주고 공장 짓겠냐? 여기 그린벨트 풀어버리면 평당 10,000원짜리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대학하고 연계를 하는 거예요. 산학 연계를. 산학 연계를 하면 지방대학 학생들을 계약학과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하게 되면 얘들이 서울 갈 필요가 없지.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획이 지방대 사직이랑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공항이. 공항이. 그렇게 해놔야지. 자, 두 번째로 인천공항이 유사시에 30분만 되면 저거 기능상실입니다. 그 전쟁. 그죠. 장사점포 때리면 저건 그죠. 30분 만에 비행기 못 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가깝죠. 그럼 우리나라 하늘길밖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방에 중추공항을 같이 만들어 놔야지. 아주 타당합니다. 안보적인. 아니 그러니까 예. 저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난 인천공항에 할주로 2개 있는데 지금 2개 더 만든다는 게 걱정 안 됩니다. 수도권 집중 정책에 반하는 거예요. 집중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인천공항은 30분 만에 지금 마비입니다. 그러면 지방공항이 세계로 가는 관문공항을 만들어 놔야 돼요. 중추공항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건 맞지 네. 않아요. 그래서 네네. 지방으로 이래 내려오면 여기다가 지방에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서울에 못지않는 문화도 만들어줘야 돼요. 서울에 못지않는 교육도 만들어줘야 돼요. 서울에 못지않는 의료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방하실 때 그 말씀하셨다고 해요. 대구를 뭐 천지기백시키겠다는 말씀하셨던 거니까요. 대구를 천지기백하겠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지금 그건 가능한 게 네네. 대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네. 공항 거기에 210만 평 있죠. 네네네. 그걸 내 두바이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잠들지 않는 도시로 없고 210만 평은 네. 신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게 그건 아파트를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응? 거기다가 지금 대구에 있는 7개 군부대가 외곽 이전을 합니다. 외곽 이전하면 거기에다 수백만 평이 나와요. 후적지가. 네네네. 여기에 경북 도청자리입니다. 이거 시청 이전하면 여기에 수만 평이 나와요. 응?
경북대학이 경북대학 의과대학이 삼덕동에 네. 그 이전하면 그것도 4만 평이 나와요. 응? 네네. 그리고 각종 이전 그 도심 재구성하는 단지에 그 토목사업만 하는데 향후 20년간 대구시에서 일어나는 토목사업만 100조입니다. 그러면 그 상당히 말씀드린 대안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다 짜요. 뭔가 이 하우스에서 하셔가지고 그래. 상당히 그쵸.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다 짠다고. 아니 인터뷰가 끝났는데 들어보니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재밌는 인터뷰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거 중에 이렇게 재밌는 인터뷰를 제가 딱 1시간 반이네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서울에 가가지고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